수천억 원의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고 있는 해외 금리 연계 파생 상품 DLF 만기가 잇따라 도래하면서 고객들의 손실도 확정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물론 펀드라는 게 이 손실을 감수해야겠지만 반토막까지 날 것이란 설명을 은행이 전혀 하질 않았다면서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인단에서는 우리은행에 이어서 첫 만기를 맞은 하나은행 DLF 상품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앞으로 고객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희 상임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지금 최근에 계속 이 파생 상품으로 문제가 되는 게 DLF, DLS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DLS가 뭐고 DLF가 뭔지 좀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 주시면 아마 저희가 앞으로 얘기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DL, 그러니까 파생 결합이거든요. 네. F는 DLF라고 통칭되는 F는 펀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DLS는 증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결합 증권이냐, 파생 결합 펀드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모펀드예요. 그러니까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이나 고객들을 모집하는 방식이 DLF 펀드로서 모집을 했고 이 모집된 펀드를 어디에 연계해서 투자를 하느냐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DLS 파생결합 정권에 연결했는데요. 파생결합 정권이라 하면 기초자산을 가격을 설정을 해서 예전에는 우리는 흔히들 주가 지수에 연동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이번에 기초자산이 된 것들은 금리 아니면 유가 금값 이런 데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금리에 연동을 했고요. 일정한 변동폭이 안에 있으면 약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인데 이게 매우 위험한 상품, 초고 위험 상품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1등급 이상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지금 은행에서 판매한 DLS, DLF 상품 판매 총액이 지금 얼마쯤 되나요? 지금 상품 총액은 한 8천억이 넘고 있는데요. 8천억, 대부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판매를 했는데 개인이 한 7천억, 3,400명 정도 되고요. 금액은 한 8,200억 정도 됩니다. 95% 이상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집중적으로 판매를 했는데요. 신한은행이나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이 위험하다 해서 판매를 하지 않았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판매를 중지했던 상품이었고 하나은행은 3월까지, 우리은행은 5월까지 판매를 했던 상품입니다. 개인 투자자 상품 판매 총액이 굉장히 크네요. 크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사모펀드가 5억까지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억씩 2인 이상 49명을 모집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3,400명 집중적으로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펀드 하니까 좀 부자들이 여윳돈을 투자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피해자들과 면담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본인이 9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1,000만 원을 딸 적금을 깨고 가입을 해서 선착순 마감이라 해서 가입한 경우가 있고요. 피해자들 대부분이 전 재산인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심한 경우에는 80대 이상 치매 환자에게도 가입했던 판매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투자를 해서 좀 힘들게 어렵게 해서라도 돈을 좀 모아서 투자를 한 건데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만기일에 손실률이 60% 확정이 됐고 이제 오늘은 하나은행 판매 상품에 대한 만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손실률이 한 46% 넘을 거다, 절반 정도는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걱정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기일이 계속 이제 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손실률이. 이게 원래 8월달에 예상했을 때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손실률이 90%가 넘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50%가 넘는 걸로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9월 초에 금리가 좀 또 오른 추세였어요. 이게 이번엔 금리가 내리는 거에다가 이게 포지션을 걸은 거였는데 오르다 보니까 손실률이 조금 줄다가 다시 지금 금리가 내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은행이 오늘 금리가 확정됐는데 46.4%고요. 그다음에 2차 만기가 도래됐던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어제였는데요. 63.2%가 손실을 봤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9월 23일 전고시 대비 0.615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0.065가 떨어져서 0.615가 됐는데 금리가 하향하고 있는데 우리은행 상품은 0.01보다 원금이 2%가 손실이 되고 있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60% 범위가 벗어나면 내 원금이 예를 들어서 1%짜리 금리를 가입을 했는데 가입시가 미국 금리가 지금 하나은행의 상품은 미국 CMS 기준금리, 영국 CMS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다. 이게 60%거든요. 네네. 그럼 60%까지는 원금에 쿠폰 금리를 주겠는데 금리가 1%에서 0.59가 됐다. 그러면 41%가 손실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46%가 손실이 났다는 것들은 금리가 1%에서 0.46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변동폭이 너무 큰 거죠. 그렇네요. 뭐 사실 원금 보존 상품, 예금 적금 상품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투자라는 게 좀 위험성을 안고 가는 상품이고 이게 손실이 났다고 해서 잘못인 게 아니라 문제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 상품을 판매할 때 손실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걸 제대로 고지했느냐라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접근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 상품의 구조가 굉장히 불공정하고 개형적인데 첫 번째 문제가 이게 은행에서 팔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은행은 보통 이용하는 고객들이 안정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었고 뭐 문자 메시지나 PB들이 안냈던 것들을 봤을 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만기 수익이 4.2 보장해준다. 사실 보장은 맞습니다. 이게 금리가 100%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만기시 쿠폰 금리가 4.2에서 뭐 4.5까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나은행 상품도 원금은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만기까지 가면 쿠폰 금리는 주기 때문에 1억을 다 날리고도 쿠폰 금리 한 4%에서 2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가입을 하신 경우들이 아니라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 CMS 금리가 기준이 아니라 미국 연방 기준 금리로 이제 들었고 영국 파운드 같은 경우는 그냥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파는 게 적정성의 문제 하나하고 판매 당시에 사기가 없었는지 이게 무조건 금리가 하향 추세에 있었어요. 우리은행 내부 보고서 연구소 자료나 하나은행 내부 연구 자료서를 보면 미국 금리가 하락할 것이다가 예측되고 있었고 독일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라고 스스로가 보고서에 예측되어 있는데 PB들은 손실이 전혀 나지 않는 상품으로 안전한 상품이라고 팔았다면 판매 시 사기도 있기 때문에 불안전 판매만 볼 것들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DLF 손실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은행과 또 하나은행의 DLF 투자자들이 오늘 본격적으로 소송에 나서는데요. 이번 소송에 진행 중인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문수 변호사 연결해서 관련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금손과 소송 진행하시는 거죠. 소송 제기자가 총 몇 분이나 되고 또 뭐 나이대도 그렇고 투자 성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오늘 제기되는 이제 소송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 총 4분이 됩니다. 개인 2분, 법인 2분이고요. 모두 그 개인이나 그 법인 대표자는 모두 70대 전후의 고령자이고요. 그 투자 성향은 모두 안정형 투자자입니다. 안정형, 추구형, 중립형, 적극 투자형, 공격적 투자형 5가지가 있는데 안정형 투자자입니다. 원본을 보존하거나 또는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수익 정도의 손실 정도를 감내할 수 있는 안정형 투자자입니다. 오늘 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는 네 가지 상품인데요. 독일국채 금리 연계 상품이 한 건이고요. 영미 CMS 금리 연계 상품이 3건입니다. 그 만기는 독일국채권 같은 경우는 내일이고요. 영미 CMS 금리 연계 상품은 만기가 다음 달 10월, 그다음 또 다음에 2월 달에 있는 게 있고요. 그 4월 달에 있는 게 있는데 그중 하나는 또 환매되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소송에서 핵심 쟁점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요건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소장에서 이제 불안전 판매를 넘어 가지고 이 상품 자체의 구조에는 사기적인 구조가 있고 또 은행의 사기적인 판매가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그런 부분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국채 금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올해 5월 달 말에 팔았거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3, 4월 때 집중적으로 팔았는데 올해 5월 24일 날 팔린 상품이고요. 만기일은 특이하게 4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굉장히 기형적인 것은 수익적인 측면과 손실 발생 측면에서 이전 상품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3, 4, 4월 때 팔 때보다 훨씬 더 불리하게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 4개월이니까 명목 수익이 한 1.4%로 돼 있는데 판매 수수료 1%하고 신탁 보수 0.1% 공제하게 되면은 실제 수익이 0.29%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29만 원 수익을
얻기 위해서 1억 원의 손실이 나는 그 손실 수익 대비 손실이 345배나 이릅니다. 네. 또 이게 특이한 것은 이게 판매되는 5월 20일 일주일 전에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108%였거든요. 네. 근데 이 상품의 손실 시작 금리가 마이너스 0.301%가 되고요. 손실 100%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0.601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0.2%만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되고요. 그 후 0.3%만 더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100%가 발생된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손실 배수가 200배인데 요거는 지금 333배로 늘어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가 기존에는 0.1%만 하락하면 원금의 5분의 1이 날아갔는데 이 상품은 0.1%만 하락해도 원금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만기 4개월 사이에 0.2% 이상 하락된 것이 최근 5년간, 과거 소급액 5년간 백테스트 해본 결과 50%가 넘었다는 겁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에 얘기되면 3월 독일 마이너스 금리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견된데 아주 기형적인 상품이고 은행도 그걸 알았다는 것이고요. 판매 과정에서도 아주 특이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최고 위험도의 상품이기 때문에 오로지 공격 투자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걸 맞추기 위해서 안정형 투자 성향의 원고들을 공격형 투자자로 둔갑시키고 그 사실을 은폐한 다음에 그 내부 서류에는 공격형 투자자를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 서류, 투자 정보라든지 적합성 보고서를 다 허위 작성했죠. 그리고 설명하는 것은 이거 독일 국채 투자하는 것과 같다는 안정자산으로 허위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본질적인 요소를 기망했고, 상품의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을 안 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입 이후에도 최근까지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손실 현황을 다 은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가입 금액으로 계속 100%로 해가지고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환매 기회까지 박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청구에서는 원금 100%의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융상품 설계 자체도 기형적이고 여러 가지 불안전 판매 상품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 여부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부분 직접적으로는 이제 소송에서는 피고 삼지는 않았고 그 부분은 법적인 이제 책임 부분은 좀 변론을 하지만 네네. 분명히 이제 이 상품이 팔리는 과정에서 5년 전에 상업펀드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활성화 정책으로 1억 이상 개인 투자를 적격 투자를 구분해 놨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요건이 사실상 이제 공모펀드 성격이지만 그 사모펀드 형식으로 쪼개기로 팔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판매 사전 관리할 수 있는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금융당국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사실 이 손해배상을 사실 입증을 해야지 손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책임이 소비자한테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책임을 자기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저희들한테 상담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이제 PB들하고 녹취를 했는데 네. 자기가 불안전 판매를 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확정금리 형태로 안내를 했다 이런 것들 할 때 소송을 제기하든가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할 때도 내가 불안전 판매로 접근하면 입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지금 금융소비자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정을 하려고 저희 시민사회 쪽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을 은행이 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완전하게 판매를 했는지, 이 상품은 적절하게 고객들에게 충분하게 고지를 했는지, 주요 설명 의무를 했는지, 네. 부당 권유는 하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투자자 권유 준칙은 위반하지 않았는지, 적정성의 원칙은 지켰는지, 이 모든 것을 은행이 입증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판매에 있어서 불안전 판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은행이 이제 아무래도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피해를 준 입장이다 보니까 은행이 과연 얼마나 꼼꼼하게 입증을 할까는 좀 걱정이 될 것 이게 같아요. 이제 은행이 입증을 하게 된다면 법상 은행은
이 입증을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고 모든 자료를 판매 제출해야 시부터 되니까. 다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보니까 해피콜이라는 것들은 다 형식적으로 했더라니까요. 예. 해피콜이라는 건 뭐냐면 불안전 판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은행이 판매하고 나서 콜센터에서 전화를 했던 것들인데 네네. 좀 녹취를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손해배상을 책임을 입증을 안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던 주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해피콜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면 고객이 주장하는 것들이 일단 진실로 보고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 이 논리를 깨려면 은행들이 자료들을 다 제출해야 된다.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소비자한테는 입장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서서도 뭐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 금융 상품 자체 구조를 보니까 기형적이다. 그러니까 수익률은 4%에서 5% 불과한데 손실은 원금 100%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구조고 결과적으로 앞서서도 뭐 0.1%만 금리가 떨어져도 바로 손실로 확정되는 구간인데 네. 이런 기형적인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놔뒀다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네. 나는 그러니까 EWS 그러니까 주가 연계 지수보다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여기 들어갔는데 이게 마지막 날 기준일에 금리가 그 금리 조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네. 따라서 원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있었던 날은 영국 금리가 40%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럼 하루에 원금이 40%가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고요. 미국 연방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CMS 금리는 하향으로 계속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향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이익은 4%. 이게 6개월짜리 같은 경우는 2%거든요. 네. 기회비용 내가 다른 데 은행을 했을 때는 따지면 1억을 들었을 때 한 90만 원에서 150만 원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반대로 손실을 봤을 때는 원금이 100%가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한 250배에서 300배, 상품마다 좀 다르는데 네. 굉장히 기형적이고 불공정한데 이 상품을 은행에서 왜 판매했느냐가 문제가 되니까 금감원이 이번에 종합검사를 할 때 네네. 상품 구조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뭐 금감원장님도 이걸 은행에서 파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어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판매를 좀 중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근데 주가가 40%가 떨어지려면 2,0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가 떨어져야지 손실이 나거든요.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면. 네. 근데 금리 폭이 변동이 너무 작은 데서 하루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상품은 너무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만기일이 또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네. 투자를 통해서 피해를 본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보시는지도 저는 대부분 보상은 일단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게 이 상품에 대한 판매 시기가 아주 안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금리가 하향하고 주고 있고 자신들의 내부 보고서에서도 금리가 하락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알고 팔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보상 비율이 이제 얼만큼 올라가느냐는 이제 금감원에 갔을 때, 그 법원에 갔을 때 다 다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고령이다, 불안전 판매로만 집중한다면 고령자이냐 아니냐, 투자 경험이 한 번 있느냐 없는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이런 경험들을 다 따지기 때문에 가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피해자들을 상담하게 되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사기성이 입증되었을 때는 네. 더 보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계약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일단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민사소송은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먼저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하셔가지고 민원을 신청을 하셔서 내 민원, 그러니까 이 불안전 판매의 판매 비율,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위반, 금감원이 아무리 이번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금감원장님이 위법한 상황이 있으면 엄벌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한 워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뭔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배상 비율은 기존에 있었던 동양 사태라든가 LIG CP 사태 때보다는 배상 비율은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민원을 제기했던 치매 환자 같은 경우 80대 이상 이분 같은 경우는 100% 계약 무효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융정의연대 김대기 상임대표였습니다.